자,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치사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남았죠. 군사제도입니다. 군사제도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강론, 오늘 이제 경제사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제도는 일단 이제 조선 전기에 있죠. 양인 개병제라 해가지고 양인을 중심으로 한 국방 시스템, 농민들을 갖다 중심으로 한 국방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 양인 개병제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태종 때 사병 혁파 이미 배우셨죠. 사병을 혁파하고 나서 왕만, 국가만 병력을 갖다가 소유할 수 있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은 이제 병력을 갖다 어떤 식으로 충당할 건가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봉족제라는 걸 만드는데, 이 봉족제는 심하고 있죠. 이 봉족제를 나중에 세조란 인물이 보법으로 이제 다듬어내는 거예요. 보법의 전신이 이제 봉족제예요. 이 보법이란 법은 뭐냐면 양인들이 국방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인들은 원래는 생업에 종사해야 되죠.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얘들한테 이제 군역의 의무를 갖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군역의 의무를 지면 이게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얘들이 군역의 의무를 질 때 얘들을 갖다 먹여 살려주는 애들을 갖다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제도가 바로 보법이에요. 보법. 국방의 의무를 지는 정군에게 있죠. 보인을 짝 지어주는 제도 보법. 봉족이란 것도 보인이랑 똑같은 애들이에요. 초기에 이제 이름만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 바뀌면서 조금 미묘하게 세부적인 내용이 바뀌는데, 그런 내용은 완전 심하기 때문에 지금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 이제 정군과 보인을 짝을 지어서 있죠. 일반 양인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지키는 시스템, 그게 이제 양인 개병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일반 양인들은 정군 아니면 보인으로서 국방에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면제되는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들이 이제 면제되는지 봅시다. 공식적으로는 현직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향리, 학생,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서 관료로 일하니까, 지방에서 이제 봉사하니까, 그 다음에 지방에서 그 향리로서 일하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 공부해야 되니까 공식적으로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친이라든지 외척 공신, 그러니까 대개 이 시대 때 이제 기득권들, 상위 계층들이에요. 상위 계층들의 자제는 면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군으로서 약간 이제 신분이 높은 군인으로서 복무하게 돼 있어요. 면제가 아니란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색군 보십시오. 잡색군은 정규군 이외에 있죠. 전직관리, 서리, 교생, 노비, 잡학인, 신량육청, 그러니까 기타 등등에 있지 않습니까? 면제 대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규군, 정규 편성 대상도 아닌 기타 등등의 잡것들을 갖다 모아서 만든 애들이 이제 조선 전기의 잡색군이라는 군부대예요. 여기서 이제 특히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농민은 잡색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얘는 정군 아니면 보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잡색군의 성격을 규정짓는 키워드 하나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 예비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 이제 평시에는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그 가볍게 훈련만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모여가지고 이제 지역을 갖다 지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활동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전기에 이제 잡색군이라는 애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예비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양인 개병제, 양인들, 정병들을 갖다, 정군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조선전기에 이제 중앙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위 도총부 체제, 세조 때 이제 편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앙군이니까 자연스럽게 궁성가, 그리고 이제 수도를 갖다 방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5위 안에는 이제 5개 군부대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름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조선은 이제 성리학의 나라예요. 유학의 나라. 그래서 이 위 5개 위 앞에 보면 용이라든지 충이라든지 이런 유교적 덕목 같은 거, 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만 알면은 다른 이유랑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5개 외울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이 5위를 구성하고 있는 병종들 보시면 있죠. 대다수는 정군이요. 우리 방금 배웠던 양인 개병제 바탕으로 한 농민 번상병들. 그러니까 조선의 특징이 뭐냐면 중앙군이 있죠. 중앙군조차도 직업군 중심이야. 주급군이 대다수가 아니라 농민 번상병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좀 특징적인 거예요. 고려랑 다르게. 하지만 이제 이 정군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있지 않습니까? 중앙군의 주력은 갑사라고 하급 그 직업군인들이 따로 있어요. 하급 간부들이. 지금 군대로 보면 장교들이 아니라 하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갑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정군을 지휘해가지고 중앙군을 갖다 이제 운영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특수군은 이미 우리 한번 언급했죠. 종친이라든지 외척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자제들, 얘들도 이제 5위에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위는 실제로 별로 안 중요해요. 시험에 나올 때 거의 이제 5위, 조선 전기의 중앙군이 5위 혹은 5위 도청부라 불렀다. 요 정도만 나와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에 5군형은 진짜 자주 나오고 꽤 깊이까지 나옵니다. 조선 후기 이제 5군형으로 가보면 이제 특징은 있죠. 직업군이나 되는 거예요. 세조가 직전법을 실시한 이후로 양인들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양인 개병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왜구들한테 비참하게 처참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휴전기간 때 우리가 이제 중앙군으로 갖다 정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된 5군형의 첫 번째 군부대가 훈련도감이라고 했습니다. 훈련도감은 이제 수도 방위를 갖다 담당하는 중앙군으로서 임진왜란 때 설치되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특징이 이제 급료를 받는 직업군이나 되었다. 이제 상비군화된 거죠. 워낙 중요한 군부대라 가지고 문제도 빈출되고 있죠. 관련된 키워드들도 여러분이 이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임진왜란 중에 류성룡이 건의하였다. 자, 이순신을 갖다가 그 전라자수사로 이제 자리 잡은 류성룡, 그 이순신 동네 형님입니다. 남인을 대표하는 인물. 이 사람이 이제 그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징비록이라는 기록을 썼는데 그 기록물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인물이니까 남인을 대표하고 임진왜란이란 국난을 극복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인물로서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훈련도감을 갖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대 이제 명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명의 척계강이라는 장군이 쓴 기호신서라는 책을 갖다 참고했어요. 이 척계강이 명나라의 이순신이라 불리는 인물이에요. 이순신만큼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명에서 왜구를 갖다 가장 잘 때려잡는 인물 중 하나가 척계강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 얘가 이제 왜구를 때려잡는데 특화된 전술을 갖다 쓴 거예요. 그게 이제 기호신서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을 갖다 참고해가지고 변형해가지고 만든 그 군부대가 바로 훈련도감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도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삼수병, 3개의 병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포수, 사수, 살수. 자, 제일 사거리가 긴 게 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먼 데서 적들이 딱 접근하면 먼저 활을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적들이 계속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럼 포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접전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살수, 창을 든 살수들이 살수를 중심으로 근접전을 갖다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리별로 대응할 수 있는 삼수병제로 이제 훈련도감을 편성하였다. 요게 이제 5군형의 첫 번째입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5군형은 순서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결국 심화에 가면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있지 않습니까? 훈련도감이 제일 중요해서 우리 훈련도감까지 암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 정도만 암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총수. 자, 물고기 총수 기억나죠? 그러니까 다시 안 그릴게요. 요게 인조 때 있지 않습니까? 설치되고 효종 때 북벌론과 관련해서 강화되는 북벌의 중심부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어영청이에요. 요 어총수가 그 5군형의 이제 중간에 세계 자리를 갖다 잡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5군형의 막내가 있지 않습니까? 숙종 때 완성되는 금위영이라고 했습니다. 금위영. 요까지만 챙기겠습니다. 요까지만 챙겨도 쉽지 않죠. 근데 이제 5군형이 실제로는 되게 깊이 나와요. 왕, 만들어진 순서, 그 다음에 이 역할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야지 우리는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이제 중앙군까지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이제 지방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방군. 자, 지방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데 제가 적어도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험 강사 중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정확하고 일단은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논의는 뭐냐면 조선 전기 때 지방군들을 갖다 어떻게 편성했는가 하는 논의예요. 어떻게 편성하고 누가 지휘했는가 하는 논의입니다. 영진군 체제라고 해서 조선 전기는 기본적으로 양인개병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군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역시 지방을 갖다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군들을 갖다 누가 지휘했냐 하는 건데 일단은 도 단위에서는 관찰사예요. 관찰사가 도병마사라든지 혹은 수군절도사 이런 이제 지휘를 갖다 겸해가지고 있죠. 영에 소속된 군대를 갖다가 지휘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이라고 해가지고 수령들이 각 지역을 갖다가 또 각 지역에 이제 양인 정군들을 갖다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영진군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 영진군 시스템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냐, 요거로 갖다 이제 여러분이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원래 조선 초기 때는 있죠. 변방 중심의 방어 체제였어요. 초기에 북방의 영토 확장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북방에다 병력들을 갖다 집중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세종 이후에 사군 육진이 개척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북방의 병력을 집중시킬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조 때 가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진간 체제라고 해서 이 병력들, 정군들을 갖다가 각 지역을, 진해 동네를 갖다가 지키는 형태로 운영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진간 체제예요. 소규모의 진을 통해서 빈틈없는 운영, 각 마을 있지 않습니까? 각 도시 들어갔다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는 체제, 분산 시스템, 그게 바로 진간 시스템입니다. 진간 체제요, 진간 체제. 이 체제의 강점과 약점은 뻔해요. 그러니까 병력들을 분산시켜놨죠. 그래서 빈틈없이 외부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든지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점은 뭘까요? 병력들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외부들의 대규모 침략에는 있죠. 무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규모 침략에 무력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세조 때 성립된 진간 체제입니다. 이 진간 체제가 이제 한계를 보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삼포해란 을묘해변하면서 나름대로 대규모 외변들이 일어나 버리죠. 그러면 이런 분산 전략이 이제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세조가 있지 않습니까? 직전법 실시하고 나서 양인들이 몰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을 갖다가 충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양인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건전한 양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진간체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을묘해변을 겪고 나가지고 명종 때 가버리면 제승방략체제라는 걸 만드는데 이건 뻔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쪽수가 너무 작고 그리고 이제 외부들이 대규모 침략을 갖다 해오니까 있죠. 결국 집중 전략을 쓰는 거예요. 거점으로 병력을 갖다 집중을 시켜가지고 있죠. 그 모인 병력으로 외부들을 갖다 막아내자 이런 전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상기적이죠. 그게 이제 제승방략체제예요. 근데 이 제승방략체제를 짜면서 있지 않습니까? 명종이 멍청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멍청이. 명종 때 사회적 분위기가 되게 험악했어요. 인격적 같은 도둑들 있지 않습니까? 체제를 갖다 뒤집기 위한 대도들도 등장하던 시기였어요. 문종하고가 막장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승방략 체제를 갖다 짜면서 걱정이 됐던 거예요. 지방의 병력이 많이 직결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직결된 병력으로 갖고 누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종이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지방에 무슨 사건이 생기면 일단은 병력이 이제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이고 나서 아무나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 병력을 갖다 지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갖다 올려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사신을 중앙으로 왕한테 이제 보내면 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고 자기 배신하지 않을 법한 장군을 갖다 밑에 지휘관으로 이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제승방략 체제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멍청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은 되게 긴급한 상황이죠. 그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 모이면 지휘관 골라달라고 서울로 사람을 보내고 그러면 명종이 사람을 고를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고르면 또 그 사람이 이제 내려와 보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 버리면 이미 사건이 종료돼 버렸어요. 전쟁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 가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상주전투 기억납니까? 상주전투가 그런 식으로 패했어요. 상주에서 병력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고 나서 사신을 갖다 서울에 보냈어.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갖다가 지휘관으로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이 일을 갖다 내려보내거든요. 이 일이 내려와 보니까 이미 사태 종료,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승방략 체제라는 체제의 이제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체제를 갖다 제승방략 체제를 갖다 다시 진간 체제로 이제 복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간 체제로. 야, 제승방략 체제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진간 체제로 복구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뭐냐면 있죠. 우리 진간 체제는 병력들을 갖다 분산시키려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쪽수가 충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전기 때 이미 양인들이 붕괴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양인만으로는 정군만으로는 그 쪽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들을 갖다가 편성하는 체제에서도 동시에 변화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소고군 체제예요. 소고군. 원래 조선 전개에는 양인 개병제에서 양인을 중심으로 해서 병력을 갖다 충당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근데 조선 후기 때 진간 체제를 다시 실시하려고 하니까 양인들이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있죠.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양천 혼송군 체제의 소고군 시스템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양인들뿐만 아니라 양반이 있죠. 그리고 노비들까지도 이제 참여를 갖다 시키는 거예요. 원래 보면 양반들은 현직 관리만, 법적으로는 현직 관리만 군역에서 면제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있죠. 양반들이 전부 그 군역에서 면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양반들도 그리고 노비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편성을 갖다 시켜가지고 쪽수로 갖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오군 체제. 임진왜란 휴전기 중에 이제 요 진간 체제로 돌아가면서 있죠. 속오군 시스템도 이제 같이 복구되게, 아니, 같이 실시되게 되는 겁니다. 쪽수를 채우기 위한 제도죠. 그러니까 이제 영진군이라든지 소고군은 있죠. 편성 시스템 자체에서 변화해요. 야, 어떤 대상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지방군을 편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진관체제, 재승망약체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서 변하냐면 이렇게 편성된 병력들을 갖다 어떻게 운용할 건가, 어떤 작전으로 운용을 할 건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변하다. 두 차원을 갖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유기적으로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조선전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편성에서는 영진군 시스템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영진군으로 편성된 애들을 있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소고군 체제로 이제 편성 체제가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조선 전기에 이제 이 영진군 체제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초기에는 이제 진간 체제, 그리고 이제 이 진간 체제를 갖다가 명종 때 을묘해변 이후에 재승방약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재승방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있죠. 진간 체제로 이제 돌아오고, 진간 체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쪽수가 필요하니까 소고군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편성 시스템 자체도 같이 바꾸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선의 이제 군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통은 이제 중앙군이 더 중요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조선의 지방군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편성 체제 그리고 이제 운용 시스템 자체의 변화 두 차원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거 복잡한데 다른 강사는 더 어렵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갖다 구별 안 하고 그냥 쭉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거 이제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중앙군의 근간인 오위는 군역으로 번상하는 정병만으로 구성되었다. 어떻습니까? 만자 위험하다고 했죠. 여러분 정병 말고 뭐 봤어요? 갑사 봤고 또 특수군 보셨죠.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양반은 원칙적으로 군역을 지지 않는다. 맞아요, 들려요? 양반은 법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현직 관리만 군역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양반은 원래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군역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양반들은 군역에서 면제됐어요.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이제 종실과 외척 군역이나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도 군역에서 면제됐다. 어때요? X. 얘들도 군역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봉족은 정병의 재정 지원을 담당하였다. 자, 봉족이 누구냐면 보인이랑 똑같은 애들이요. 그럼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아요. 봉족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바뀐 게 보법이거든요. 봉족이랑 보인이 똑같아요. 정병들한테 이렇게 정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갖다 지을 때 나라를 갖다 얘들을 갖다 먹여 살리는 업무를 갖다 했던 게 봉족, 보인 이런 애들입니다. 4번이 맞고 이제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이것도 최근 기출 문제예요. 자, 다음에 이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전기 중앙군사 조직인 오위는 16세기 말 그 조직이 유명무실, 임진왜란 초기 왜군에게 참패하자 군사조직의 재정비 불가피, 이에 따라 임진왜란 중에 새로운 중앙군사 조직으로 뭐가 설치되었다. 자, 조선 후기에 5군령 있지 않습니까? 5군령 중에 첫 번째 설치되고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훈련도감 설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도감 다음에 어총수는 언제 설치됐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인조 때 설치돼가지고 효종 때 강화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막내 금이영은 언제? 숙종 때 설치되고. 그러니까 시기만 가지고도 얘를 바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미칠조약에 의해서 해산되었다. 우리 정미칠조가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건 완전 세모. 그 다음에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군의 일종이었다. 이거 우리 조선시대 군부대 중에서 예비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잡새꾼이에요. 잡새꾼. 그 다음에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품계를 받았으나 별도의 보수를 받지 못했다. 지금 직업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갑사 같은 직업군인들은 보수를 갖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직업군인들은 보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요 심화 때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인 개병제의 원칙에 따라서 의무병으로 구성되었다.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군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품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남자들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은 맨 먼저 이제 2등병에서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품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업군인 아니라도 품계는 받을 수 있는 데 있죠. 그 제대로 된 월급 100만 원 이상이 한 200만 원 정도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거는 우리 하사관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하사관 이상에. 그거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 별도의 보수를 갖다 받지 못했다. 요거는 이제 갑사 같은 경우는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보수를 갖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정치사 드디어 다 끝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이제 경제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사가 되게 논리적인 과목이에요. 요 파트에서는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더 중요해요. 이해가. 경제사는 암기만 해가지고는 풀리지 않는 파트. 그게 이제 경제사입니다. 우리 역사 파트 중에서 가장 논리적인 파트. 그래서 이제 이 경제사를 갖다 우리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몇 개 기초 지식을 갖다 쌓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경제지도와 경제생활. 되게 이제 간단한 거예요. 경제사라는 그 파트 안에 크게 두 개의 파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제도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생활이라는 거예요. 경제제도는 뭐냐면 국가가 있죠. 국가의 이제 경제를 갖다 주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펼친 제도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제도. 경제생활은 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유하는 경제와 관련된 활동, 뭐 농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수공업 이런 것들이 있죠. 모아놓은 파트가 이제 경제생활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개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에? 경제제도가 더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전근대 같은 경우는 정치사가 워낙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사를 갖다 뼈대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정치사와 직결되어 있는 파트가 바로 이제 경제제도 파트예요. 국가가 펼쳤던 정책들을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제도가 기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경제생활도 있죠. 초기에는 별로 안 중요한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해져요. 조선 후기쯤 돼버리면 경제생활도 경제제도 못지않게 중요해져 버려요. 두 개의 파트로 이제 나눠서 공부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 주체라든지 수조권이라든지 조세라든지 경제를 갖다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이제 기초 지식들 보완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 정근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경제 주체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왕이 상징하는 국가라는 존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도와서 있죠. 국가를 갖다 운영해주는 관리들,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개가 이제 정근대 3대 경제 주체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 간의 관계를 갖다 보시면 정상적인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국가에 뭐를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죠. 그 3대 세금이 우리 앞서도 언급했던 조세와 공납과 여기라는 3대 세금을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이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갖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럼 관리들한테 뭐를 줘야 되니까? 직역의 대가로서 우리 지금 이제 월급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정상적인 있죠. 백성과 국가와 관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스템, 이 상식적인 시스템이 정근대 초기에는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냐면 우리 지방에 100% 지방관들을 갖다 파견한 시기가 언제예요? 조선전기죠. 그러니까 조선전기 이전까지는 지방간을 100% 파견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갖다가 국가에서 걷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관리들한테 나눠주는 것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꼼수를 갖다 사용하는 겁니다.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조권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엽기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수조권이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직역을 다하죠. 일을 해주죠. 그러니까 직역을 다하단 말이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있지 않습니까? 얘들에게 원래는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 대신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백성들에게 원래 행사할 수 있는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일부를 갖다 관리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이 땅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관리들이 알아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죠.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중앙집권화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에 대한 지방간 파견이 100% 이루어지기 전에 있죠. 국가가 귀찮다 보니까 있죠. 이런 이제 수조권이라는 편법을 갖다 써가지고 관리들한테 이제 월급 대신에 준 거예요. 요 수조권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근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제도의 주인공이에요. 일부의 주인공. 근데 이 수조권이 나중 가면 이제 소멸됩니다. 언제쯤 가면 소멸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조선전기예요. 왜? 조선전기 때 이제 지방간이 100% 파견되니까 더 이상 이런 엽기적인 수조권이라는 개념 쓸 필요 없이 자, 이 원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관계. 국가, 백성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는 관리에게 월급을 주는 있지 않습니까? 이 원래 관계로 이제 회복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2부 주인공은 뭐가 되냐면 자, 이 수조권이 소멸되면서 백성과 국가의 관계가 이제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면서 조세와 공납과 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들이 이제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부 주인공은 조세공납역이 돼요. 조세공납역. 자, 그 2부 주인공이 될 조세공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상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자, 조세는 있죠. 전세예요. 기본적으로 재산세인데 토지세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에 따라서 토지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겠죠. 그 다음에 공납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게 공납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에 따라 부과되냐면 대부분 가호, 집, 그 다음에 혹은 이제 마을 단위로 부과돼요. 대부분은 이렇게 부과됩니다. 마을 단위로 일정량의 특산물을 갖다 국가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 내에서 이제 가호별로 이제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납. 그 다음에 역은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갖다가 국가에 제공하는 세금이에요. 주로 이제 그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16세에서 60세 남자 구실을 하는 남자들의 있죠. 노동력을 갖다가 제공하는 거. 그거를 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바로 조세, 공납, 역해서 백성들이 국가에 부담하는 3대 세금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3대 세금이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전세, 토지세고 있죠. 얘 둘이는 인구세에 가까워요. 인두세에 가까워요. 인두세. 그런데 이 세금이 성격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해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냐면 점점점 토지세적 성격이 강하죠. 요 세 개의 세금 다. 그러니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냐면 있죠. 전근대 초기에는 토지보다 사람이 가치가 있었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토지 생산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발달하는 거예요? 농업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가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선 전기, 조선 후기쯤 가버리면 토지가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세금들도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생산력이 높은 토지세화되는 경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노비를 풀어주기 시작한 시기 언제였어요? 조선 후기. 안 보셨어요? 노비 종모법. 그리고 순조 때 있지 않습니까? 공노비, 관노비 해방하는 거 보셨죠? 조선 후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사람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노동력 자체가. 토지가 가치가 생기게 되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공노비 이제 관심이 없어져 버려. 풀어져 버리고 차라리 그 돈으로 토지에다 투자를 하자.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이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변화가 바로 이제 이 조세 공납 역을 갖다 어디에 부과하는가 하는 변화입니다. 시간 지날수록 점점 있죠. 토지에다 부과하려는 성격이 강해집니다. 뭐 대동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8개월 일부제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는 이제 나중에 심화라든지 우리 뒤쪽에 살펴보시면 돼요. 흐름부터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초상식들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삼국시대 조세공납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가치가 없어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통일신라도 있어. 고려도 있어. 조선전기도 있어. 조선후기도 있어. 그런데 수조권이 살아있을 때는 얘들이 별로 주인공이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노급이라는 수조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는 관료전이라는 수조권이 있었어요. 고려시대는 전시가라는 수조권이 있었어요. 얘들이 주인공이에요. 얘들이 주인공.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가면 과전법이라는 수조권이 있었어요. 얘들이 주인공이야. 근데 이 과전법과 관련된 수조권이 조선 전기에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2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돼요. 조세공납력. 이 이전 시대는 조세공납력을 진짜 간단하게 살펴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거의 똑같은 거 다시 한번 우려먹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는 조세공납력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왜? 1부 주인공 죽었으니까 얘들이 이제 2부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틀 잡았고 있죠. 각 시대별로 이제 우리 경제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대별로 볼 거니까 고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시대 뻔한 얘기예요. 삼국시대에도 조세공납역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공납역 이름이 뭐 조용조를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에도 조세공납역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 봐두시면 돼요. 뭐 조세 뻔해요. 그러니까 재산세, 공납, 현물, 특산물, 그 다음에 역, 군역, 요역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시면 돼요. 굳이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도 뻔해요. 그러니까 조세공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통일신라되면 이제 그 조세에 대해서 이제 10분의 1이라는 규정들이 나와요. 전근대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세는 10분의 1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역도 마찬가지예요. 역도 배울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대 때 조세공납력을 다 살펴봤어요. 주인공이 아닌 뭐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조세공납력 살펴봤어요. 이제 고대 때 주인공을 살펴볼게요. 고대 때 주인공 뭐다? 그러니까 그 수조권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수조권이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자, 이 고대에 있지 않습니까? 통일신라의 수조권과 관련된 논의가 우리가 정치사에서 배웠던 관료전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신문왕 때 노급을 혁파했다. 요게 전부 다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수조권. 자, 우리는 정치사 때 있죠. 신문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단순히 암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기존의 노급은 귀족들의 힘을 강화시켜주고 왜 새롭게 신문왕이 실시한 관료전은 있죠. 왕권을 강화시켜주는지. 보세요. 노급도 수조권도 노급도 관료전도 둘 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노급 같은 경우는 조세와 관련된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공납과 관련된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역과 관련된 세금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노급은 특정 지역을 갖다 아예 하사해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관료전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특정 지역을 주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토지 몇 개를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열심히 일하니까 너한테는 토지 몇 개에 대해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관료전에서는 더 이상 있죠. 공납도 거둘 수가 없고 역도 동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있지 않습니까? 조세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비교해 보세요. 자, 이 노급을 받던 진골귀족이 힘이 세질까요? 관료전을 받는 진골귀족이 힘이 세질까요? 자연히 얘가 힘이 세죠. 그러니까 얘는 조세뿐만 아니라 공납역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예 특정 지역에서 왕처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있지 않습니까? 토지 몇 개에 대해서 겨우 조세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급을 가진 진골이 훨씬 더 힘이 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왕은 있지 않습니까? 노급을 갖다 폐지하고 관료전을 갖다 실시하려고 했던 거죠. 특히 이제 노급과 관료전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역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을 동원해가지고 사병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강력한 권한을 갖다가 신문왕이 진골 귀족들로부터 뺏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이제 시급이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논인데 쉽게 우리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딱 시급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느낌으로 노급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관료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름 보니까. 노급이랑 비슷할 것 같죠. 그래 기본적인 성격이 노급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 그것만 캐치하시면 돼요. 자, 노급은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시급은 있지 않습니까? 특권 계층에게 줘요. 왕족이라든지 공신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애들에게 주는 게 시급이다. 자, 조세공납력 다 준다. 특정 지역을 준다. 똑같아요. 노급이랑.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신라중대 왕권 강화 공부할 때 성덕왕 때 정전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게 왕권을 강화시켰다, 약화시켰다? 강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단순 암기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제 이해를 갖다 시켜드릴게요. 삼국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덕왕 때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전을 주었다. 근데 이 문구를 우리 한국사 역사 학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왕권 강화로 해석하고 있어요. 보면 근데 전 처음에 이거 보고 조금 이상했어요. 아니 왕이 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막 이렇게 백성들한테 나눠줘. 그러니까 그럼 왕이 거지가 될 거지 않습니까? 왕이 경제력이 없으면 왕권이 약해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있죠. 성도왕이 백성들에게 땅을 직접 지 땅을 나눠준 게 아니라 원래 백성들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는 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땅이 기존에는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토지대장 양안의 기록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세금을 안 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땅, 숨어있는 땅들을 갖다 성덕왕이 백성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딜을 했던 거예요. 야, 네 그 땅,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땅을 갖다 이제 앞으로는 국가의 장부에 기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땅으로 인정해줄게. 네 땅으로. 동시에 이제 이 땅을 갖다 네 땅으로 인정해주는 대가로 너 앞으로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이제 정전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지네 땅들을 갖다 국가의 장부에 기록하고 있죠. 동시에 세금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왕의 힘은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예전에 세금을 걷지 못하던 땅에서 세금을 걷게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정전제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경도왕, 노급의 부활. 이제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자, 경도왕이란 왕이 귀족의 힘을 강화시키는 노급을 갖다 이제 부활시켜준 거예요. 부활. 그럼 왕권은 강해진다, 약해진다? 자연히 약해지는 거예요. 자연히. 특히 이제 노급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게 뭐냐면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노급을 부활시켜주다 보니까 그 다음 때 있지 않습니까? 경도왕의 아들인 해공왕 때 반란 무지 일어나고 있죠. 결국 해공왕이 이제 제거되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된 정책을 펼쳐가지고 해공왕이 이제 희생되는 거죠. 근데 해공왕도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거는 있죠. 경도왕은 신라 중대 후반의 왕이에요. 하대 왕이 아니에요. 하대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끌어오는 인물이긴 한데 하대의 문을 여는 왕이지 하대 왕이 아닙니다. 경도왕 때문에 해공왕이란 아들이 죽고 있죠. 해공왕 이후에 이제 하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대랑 논리적 연관성이 강하다고 해서 하대왕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대와 관련된 있죠. 경제 제도와 관련된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정치사랑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신라 상대는 있지 않습니까? 귀족들의 힘이 되게 강력했어요. 강력했던 이유가 경제적으로 이제 노급이라는 게 있죠. 귀족들의 힘을, 진골 귀족들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토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수조권 제도가. 그리고 이제 신라 중대로 가버리면 왕권이 강화됐다고 우리 정치적으로 평가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관료전 그리고 이제 정전제 같은 애 있죠. 이런 제도,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제도가 실시되고 노급이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로 가면 우리 왕권이 약화됐다고 평가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있죠. 요 신라 중대 마지막 중 가가지고 경도왕이 관료전을 폐지시켜버리고 귀족들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노급을 부활시켰기 때문입니다. 경제 제도로서 있죠. 왜 정치사가 이렇게 흘러갔는지 설명을 갖다 한번 해본 거예요. 연결을 갖다 한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있지 않습니까? 고대 이제 정치사 내용은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있죠. 신라의 토지의 정계에 대한 설명이다. 토지제도, 수조권 제도로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토지제도로가 많이 설명합니다. 수조권도 결국엔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러면 기역, 리을에 대한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란 것은 신문왕 때 기역을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신문왕 때 지급한 제도는 무슨 제도요? 관료전, 문무관료전. 그 다음에 신문왕 때 내외간의 뭐뭐를 혁파했다. 신문왕 때 폐지한 제도는 뭐예요? 노급. 그 다음에 성도광 때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지급하였다. 경제제도와 관련해서 성도광이 지급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정저. 그 다음에 경도광 때 다시 뭐뭐를 지급하였다. 노급.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갖다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는 이제 노급이 왜 귀족들의 힘을 강화시키고 관료전이 왜 왕들의 힘을 강화시키는지 그 내용을 갖다 이제 정리를 갖다 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고대 경제 제도에서 되게 특수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민정문서라는 주제가 있어요. 민정문서라는 주제. 이 민정문서는 뭐냐면 우리 고대 기록물들이 엄청 귀해요. 우리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역사가 고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통일신라라는 삼국시대에 대한 기록물이 엄청나게 이제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귀한 기록물 중 하나가 있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신라 이제 민정문서 혹은 신라 장적이라고 부르는 사료입니다. 이 사료가 워낙 중요한 사료라 가지고 이 사료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 이제 특수 주제로서 있죠. 이 민정문서와 관련된 내용들 출제 포인트들 잡아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민정문서가 뭔지 개략적으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통일신라 때 있죠. 촌락의 경제 상황을 갖다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경제문서입니다. 통일신라 때 이제 촌을 다스리던 촌주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촌주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마을에 세금을 내야 되는 물건들이 자원들이 뭐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조사해서 국가에 올린 문서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 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있죠. 이전 단계에 촌주가 우리 마을에는 돈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 조사해서 이제 올린 문서. 그게 바로 신라 민정문서예요. 신라 민정문서. 이 문서가 이제 어디 문서가 발견됐냐면 통일신라 시기에 서원경, 오소경 중에서 서원경이라고 해서 청주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청주 인근의 4개 마을에 관한 신라 민정문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민정문서는 촌주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3년마다 촌 단위로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3년마다 3년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 이 3년치 자료를 실질적으로는 있죠. 매년 변동 사항을 갖다 조사해 두었다가 3년마다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심화로 들어가면 원래 이제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긴 했었다. 근데 이제 보고를 하는 거는 3년마다 이제 작성을 해서 보고했다. 요까지 이제 섬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성된 민정문서 안에 있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보셔야 돼요. 전부 다 이제 돈이 되는 것들이에요. 돈이 되는 것들. 세금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돈이 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토지 돈대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가장 큰 부의 근원이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정보라든지 이런 새로운 자원들도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이 토지, 인구,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되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들을 갖다 조사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토지의 종류와 크기.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같은 거는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 민정문서는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그 마을의 세금을 갖다 부담할 때, 부과시킬 때 필요한 자료들만 넣어놓은 거예요. 토지를 갖다가 을이 소유했나 갑이 소유했냐에 따라서 있죠.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금액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누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기록을 안 해요. 그냥 종류별로 크기가 얼마다 이런 것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인두세도 이제 중요하죠. 남녀 각각 6등급으로 나눠요. 남과 여를 일단 나누고 남녀를 갖다 연령별로 있지 않습니까? 6개 구간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제 얘들이 이제 몇 명씩 있다. 각 구간에. 그 다음에 노비는 기록할까요? 기록하지 않을까요? 노비도 돈이 돼요. 그러니까 노동력이지 않습니까? 노비도 같이 기록을 해요. 근데 노비는 있지 않습니까? 극소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엄청 작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구, 각각의 가호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인구, 각 가호의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서 가호의 등급을 갖다 상상에서 하하까지 9등급 상중하로 나누고 다시 상 아래 상중하 그 다음에 중 아래 상중하 하 아래 상중하에서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있죠. 가호를 갖다가 몇 개씩 몇 개 각각 이제 상상 하하까지 몇 개 가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갖다 해놓은 거예요. 요거 구별하세요. 인구는 6등급이고 있죠. 호구는 9등급이요. 요거 바꿔서 오답을 구성합니다. 헷갈리니까 암기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호구 인육이에요. 호구 인육. 호구. 호랑이 입을 갖다 호구라고 부른다. 호구. 호랑이 입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거예요. 인육이 물려있어요. 인육. 호랑이 입 속에 사람의 고기가 있는 거예요. 호구 인육 해가지고 호구는 9개. 그 다음에 사람은 6등급. 요렇게 2개를 갖다 구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가축도 돈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라든지 말 이거 이제 몇 마리 있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 호두나무 이런 이제 유실수들 있죠. 그 지역의 특산물들 다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것들은 다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돈과 관련 없는 거,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관련이 없는 내용은 철저하게 기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인구들을 있지 않습니까? 6등급으로 나눠서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 기록할까요? 기록하지 않을까요? 기록 안 해요. 왜?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세금 부과하는 데는 액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그 마을에 세금을 부과할 때 필요한 있지 않습니까? 자원들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민정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는 종류에 따라 분명히 국가에서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의 종류는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그 양을 각각 기록하고 있어요. 요거 관모전답은 관청의 경비를 갖다 운영하기 위한 땅이에요. 관청의 경비. 지방에 이제 관청들이 하나씩 있겠죠. 공적 건물들이. 그 건물들을 갖다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는 땅이 관모전답.
그 다음에 이제 내실형답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급이 있지 않습니까? 관료존, 관리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땅을 갖다 내실형답 이렇게 부릅니다. 요 두 개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관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갖다가 야 관리들의 월급을 주었다 이렇게 버리면 학생들이 또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 구별을 잘 정리하십시오. 관모전답은 관리 월급이 아니라 관청 운영 경비예요. 그 다음에 내실형답이 관리 월급, 노급이라든지 관료전과 관련해 있다. 촌주비답은 너무 쉬워요. 촌주를 위한 땅. 촌주가 나름대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촌주를 위해서 위한 땅. 그 다음에 이제 연수유전답이 이게 대다수거든요. 이게 90%가 넘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인의 사유주인 정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유주 정전. 그 다음에 마전은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그 당대 있지 않습니까? 옷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땅이었다. 뭐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도 거의 이제 우리 추론해 보면 거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촌민들은 사유지인 연수유전답뿐만 아니라 있죠. 관모전답이라든지 내실형답, 촌주위답 등도 공동으로 경자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뻔하죠. 그러니까 설마 관리들이 그러니까 뭐 관모전답, 내실형답, 촌주위답 이런 경자가 하겠어요? 농민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관련된 사료인데 이 사료 엄청 시험에 자주 나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몇 번은 이제 정독을 갖다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이 사료에 한번 적용을 갖다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민족문서 나오죠.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이걸 갖다 정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문서는 빈출 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료 이건 민족문서이구나 하면서 바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선지를 갖다 풀어가시면 돼요.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신라 민족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은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구별하여 있다. 맞아요? 틀려요? 호구인 유기적으로 하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년마다 토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있다. 어떻습니까? X 3년. 그 다음에 호는 상상에서 하까지 9등급으로 나뉘었다. 호구인요. 그 다음에 토지와 인구뿐 아니라 소와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수까지 기록하여 있다. 돈 되는 건 다 기록하여 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신라 민족문서 고대와 관련된 내용까지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려 경제제도 들어가겠습니다. 고려에도 일단 조세와 공납과 역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주인공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름대로 이제 고려 때쯤 되면 이제 기록물들이 남아있어요. 역사서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세 공납 역과 관련해서 전시들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우리 조세의 근원이 되는 문서가 토지 문서인 양안이에요. 양안. 그 다음에 이제 공납가역은 인두세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가우들을 갖다 조사해 놓은 호족이 있지 않습니까? 호족 같은 게 이제 양안이나 호족 같은 게 고려가 되면 이제 틀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서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조세와 공납, 역을 갖다가 고려시대부터 이제 부과하기 시작했죠. 고려 같은 경우는 토지를 갖다 있죠. 수전, 논가, 한전, 밭으로 구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등급을 갖다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봐주시면 되고요. 생산량의 10분의 1을 징수하였다. 이거는 기본이죠. 상식이죠. 그 다음에 공납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거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세금. 하지만 이제 고려 때 가면 추가적으로 있죠. 이 공납이 두 개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상공, 항상 정기적으로 바치는 공납. 별공,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바치는 공납으로 나누어서 징수하였다. 그 다음에 공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들 없습니다. 구등호제 이런 것들은 심화 때 챙기면 돼요. 공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제 공납이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수족권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고려의 전시가라는 아주 A급 그리고 꽤 심화로 어렵게 나오는 있죠.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제 100% 완벽하게 배우진 않고 한 70%까지 가장 중요한 지식들을 갖다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뼈대가 잘 잡혀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심화 지식 보충하고 있죠. 어려운 문제까지 이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고려의 전시가, 수족권 제도인 전시가는 있지 않습니까? 관료 등에게 직역의 대가로서 지급했던 수족권이에요. 어디에 대한 수족권을 지급하였냐면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족권을 지급하였어요. 전지는 경작지, 농경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지는 임야를 나눠준 거예요. 산을 나눠준 거예요. 왜? 옛날에는 땔감 필요한 거예요. 땔감.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나눠줬다고 해서 고려의 수조권 제도를 전식과 제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조선부터는 시지를 안 나눠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지까지 같이 줬던 게 고려의 이제 어떤 수조권 제도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전시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조권 제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상식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고려의 전시과에는 관리가 직역을 다한 대가로 임야와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하였다. 맞을까요? 들렸을까요? 자, 뭐 나눠줬다고 했어요? 수조권 나눠줬다고 했죠. 수조권과 소유권 달라요. 수조권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요. 그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거나 혹은 있죠. 죽고 나면 수조권은 반환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소유권을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든 관리한테 땅의 소유권을 주는 시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조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들한테 소유권을 주게 되면 국가가 거지가 돼버려요. 왜? 그 관리 죽으면 그 다음 관리 또 등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은 줄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항상 관리한테 땅을 줬다. 그러면 그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수조권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 앞으로 이제 뭐 관리한테 토지를 주는데 소유권 줬다 이런 말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떤 시대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틀린 선지다. 수조권 줬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고려에 있지 않습니까? 전시가 수조권 제도가 이제 시대별로 이제 변해가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얘들을 갖다 이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여러 가지 이제 고려의 이제 수조권 제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시가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얘들 이미지를 갖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이제 공신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역분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작된 전시가, 그리고 이 전시가가 이제 한번 개정되는 거예요. 개정 전시가. 그리고 개정된 전시가가 다시 한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정전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적인 정상적인 전시가가 뭐냐면 개정전시가예요. 개정전시가. 목종 때 시행된 개정전시가가 가장 정상적인 전시가예요. 얘를 갖다가 중심으로 잡고 있죠. 다른 전시가들을 갖다 구별하는 형태로 전개가 있습니다. 자, 얘가 가장 정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관리들한테 월급을 줄 때 있지 않습니까? 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주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주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전현직 모두에게 월급을 주는 게 정상이에요? 현직? 맞아. 그 현직에게 주는 게 나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답이 없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전현직 모두에게 월급을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전현직 모두에게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있지 않습니까? 관리라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무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야, 너네 현직에 있을 때만 국가에서는 너네 월급 줄 거야. 너네 은퇴하고 나면은 우리는 너네를 나 몰라라 할 거야. 너네 가족이 굶어 죽든지 네가 굶어 죽든지 국가는 너네 몰라. 이렇게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권력이라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 현직에 있을 때 부패하게 돼요. 지네가 알아서 있죠. 지네의 공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지네의 노후를, 지네 가족의 생활을 갖다 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냐면 국가가 손해를 보고 백성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관리들의 노후를 갖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무원 연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돼 있다면서 이걸 갖다 파괴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스스로 어떤 안정된 노후를 갖다가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된 노후를 갖다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 있죠. 관리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에 의한 하자에 의해서 부패를 갖다 하게 돼요. 어느 나라든 역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관리들의 그러니까 은퇴 이유를 보장해주지 않는 나라 치고 건전한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무서운 공무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패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관리들의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관리, 은퇴 이유도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가 건전하게 돌아갑니다. 관리들에게 어떤 일정 부분의 도덕성을 갖다 요구를 하려면 있죠.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여건을 갖다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분명히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이 한 90% 있을 거고 안 되시는 분도 한 10%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손대자는 얘기는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있죠. 여러분한테 피해가 될 거고 나라한테 피해가 될 거고 여러분 후손한테 피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정상적인 형태의 전시가는 대상자, 전시가의 대상을 갖다 전현직 관리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되게 건전할 때 어떤 수조권 제도로 보면 항상 전현직한테 모두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쇠퇴할 때쯤 돼버리면 현직한테만 주는 이런 뻘짓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관리들에게 월급을 줄 때 있지 않습니까? 관품에 따라서, 관등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건 우리 상식이에요? 아니면 비상식적이고요? 상식이죠. 그러니까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9급이냐에 따라서 월급을 달리주는 거, 기준으로 갖다 이제 관품에 따라서 월급을 갖다 주는 거예요. 되게 상식적인 전시가, 정상인 전시가가 개정 전시가예요. 자, 그러면 얘가 정상이다. 그럼 다른 애들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얘들이 이제 비정상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정 전시가 볼게요. 시정 전시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자, 대상자는 전현직, 상식적이에요. 근데 이 관리들에게 월급을 줄 때 있죠. 기준이 간품 플러스 인품이라는 이상한 요소를 고려한 거예요. 아니, 월급을 주는데 네가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를 왜 고려하는 건데요? 인품을 왜 고려하는데? 그냥 간품에 따라서 일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런 걸 갖다 기준으로 이제 월급을 주는 거지. 인품이라는 이상한 요소가 고려됐다. 그게 바로 이제 시정전시가의 특징이에요. 이 시정전시가를 시행한 인물이 누구냐면 경종이에요. 그러니까 경종이 누구 아들이냐면 광종의 아들이에요. 광종 이후에 호족들의 반격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종은 있지 않습니까? 호족 형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호족 형님들한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이 전시가를 갖다 시행을 했고 있죠. 이 호족 형님한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인품이라는 요소를 고려한 거예요. 형님들은 인품이 훌륭하시니까 제가 월급을 좀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하면서 인품이라는 요소를 갖다 고려했던 거예요. 좀 엽기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죠. 이게 조금 잘못했구나. 자, 다시요. 자, 그래서 이제 목종 때 개정전시가 기본, 그 다음에 경종 때 시정전시가는 특징이 뭐다? 인품 고려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 경정전시가라는 게 시행되게 되는데 얘는 또 특징이 뭐예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변태가 돼요? 현직. 전현직 다 줘야 되는데 현직만 주는 거죠. 그래서 문종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종 때가 뭐라고 했어요? 고려의 진짜 전성기라고 했죠. 문종 이후에 고려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변질되고 뭔가 이런 모습들. 문종 이후에 문벌귀족기 사회 후기가 열리게 되거든요.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문벌귀족 사회가 열리게 되고 결국 그 사회가 이제 무신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문종이 이 경정전시가 때 현직한테만 월급을 갖다 줬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그까지 해석을 안 하는데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재미로 해석하자면 이것도 영향을 갖다 고려사회가 쇠퇴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선도 있지 않습니까? 세조가 직전법 실시하고 나서 쇠퇴하기 시작해요. 직전법이라는 게 현직관리에게만 월급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정가, 개정가, 경정전시가 이제 특징들을 갖다 잡아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정전시가가 이제 목종 때 가장 정성, 시정전시가는 인품 고려, 그리고 경정전시가는 현직관리에게만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역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역분전 요거는 건국 초에 태조 왕건이 있죠. 공신전 형식으로 지급한 거예요. 건국 과정에서 공이 많은 애들에게, 개국 공신에게 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인품을 역시 고려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은 없는데 왕건이 끌어안아야 될 호족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공은 없는데 세력이 되게 세가지고 왕건이 쟤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는 공은 없지만 인품 훌륭하니까 내가 역분전 줄게. 우리랑 친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역분전. 요거는 이제 성격이 뚜렷하게 다르죠. 얘는 전시가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시가랑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분전부터 해서 경정전시까지 이제 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 팁 알려드릴게요. 자, 이 전시가들의 이름이 있죠. 토지제도들의 이름, 그 다음에 실시한 왕을 먼저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왕을.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개경에 사는 있지 않습니까? 개공에 사는 사람이 저 촌놈 친구를 갖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경을 갖다 자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야, 촌놈아, 우리 개경에는 너네 촌에는 없는 아주 멋진 목문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엄청 멋진 목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문을 갖다 딱 보여줬더니 촌놈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와, 역시 개경. 요게 암기법이에요. 위에가 왕의 이름, 그리고 밑에가 토지제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개차는 좀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개창한 태조 왕건, 역분전, 경종 시정전시가, 목종 개정전시가, 문종 경정전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조왕건만 좀 변형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고려를 개창하다 해서 태조왕건, 역분전. 그리고 역분전, 태조왕건 너무 유명하죠. 그러니까 좀 변형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게 목종 때 개정전시가라고 했어요. 우리 목종 캐릭터 잡아보세요. 목종 힘이 셌어요, 약했어요? 엄마가 더 힘이 셌죠. 전초태요. 뭐죠? 그러니까 강조의 난의 주인공이에요. 강조의 난의 주인공. 그게 이제 목종 이미지는 되게 유약하고 질질 엄마한테 끌려다니는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목종 때 개정전시가를 갖다 연결고리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세요. 개목걸이를 차고 다니던 목종 해서 개정전시가 목종. 그리고 개목걸이에서 조금 이제 암기법을 갖다 업그레이드해서 개목걸이 1,000원 이렇게 해주세요. 1,000원. 개목걸이 1,000원. 자, 개정전시가 목종. 그리고 이 목종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가 천년경이에요. 천년경. 천년을 갖다 목종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럼 연도관각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정전시가는 997년인가 그래요. 근데 연도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목종이라는 인물이 천년경을 통치하고 있었다. 요 정도 이제 알아주면 우리 이제 고려의 연도관각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개정과 경정이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개목걸이에서 개정이 목종돼 버리면 더 이상 이제 전시가 이름이 안 헷갈립니다. 경종은 원래 시정전시가, 시작한 전시가니까 시정전시가 이렇게 해버리면 또 연결돼 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암기법까지 해가지고 있죠. 기본 틀 잡았어요. 그리고 이 암기법을 몇 번 써봐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이제 끊임없이 초기에는 쓰세요.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암산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와요. 경종 때 처음 시작, 목종 때 걔 개목걸이 하고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몇 번 이 암기법을 갖다 써보고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머릿속에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정, 개정, 경정론 시가와 관련된 조금 이제 심화 지식들 추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정전시가는 있죠. 광종 때 사색간복제를 바탕으로 해서 적용하였다. 경종이 이제 광종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광종 때 있지 않습니까? 사색간복제를 바탕으로 시행하였다. 요렇게 요 문구 추가해 주십시오. 실제 이 시정전시가는 되게 복잡다단한 전시가예요. 광종 때 사색간복제, 자, 단, 비, 녹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각 간복마다 또 한 18개 등급씩 막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총 합하면 이게 거의 50여 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전시가 체제. 아직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전시가가 시정전시가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시가를 갖다 이제 다듬어서 있죠. 틀을 딱 잡아놓는 게 이제 목종 때 개정전시가예요. 18등급 전시가, 18등급으로 다듬어가지고 정돈을 해가지고 이게 전시가를 갖다 체계를 잡아놓는 게 개정전시가. 이 개정전시가 가장 정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조선도 18등급이거든요. 요 18등급 등급 체제가 요 개정전시가 때 정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실직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아니면 산직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산직은 산자가 한산할 산자라고 했어요. 노는 애들이에요. 전직이라든지 명예직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월급 많이 줘야 돼요? 실제 상식적이에요. 그 다음에 문관에게 월급 많이 줘야 돼요? 무관에게 월급 많이 줘야 돼요? 문관이 이 사회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정말 상식적인 전시가가 목종 때이죠. 개정전시가예요. 개정전시가. 그 다음에 이제 경정전시가는 있지 않습니까? 자, 특징이 이제 현직에게만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전직, 산직이 이제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있죠. 이미 배운 공음전,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전시가의 여러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유형들이 이제 정비되는 때가 이제 경정전시가 때예요. 경정전시가 때.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경정전시가 때는 무반차별도 완화되는 모습 등장하게 됩니다. 요 시기 때 이제 문관에게 너무 유리하게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란의 침해를 막는 과정에서 무관들이 이제 많은 역할을 갖다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반차별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이 요 문종 때 경정전시가에서 등장한다. 1, 2, 3번까지만 잡아두십시오. 나머지는 전부 심화에서 다룹니다. 밑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뭐 군인전이라든지 있죠. 한해가 이런 것도 이제 심화 가서 잡으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시지부족이라든지 표정리 요것도 이제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좀 심한 내용이고 요것도 이제 그때 가서 잡을 거고요. 우리 지금 연결해서 들어갈 거는 이제 이렇게 배운 우리 전시가 있죠. 3대 전시가가 이제 어떻게 분계돼 가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이 전시가를 갖다 처음 문란하게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것은 무신지 꺾기 때 무식한 무신들이에요, 무신들. 그리고 이제 무신직권기가 무신들이 망가뜨려 놓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완전히 끝장을 갖다 내놓는 애들이 그 못된 있죠. 못돼 처먹은 권문세족기, 권문세족들이요. 얘들이 이제 과도한 토지견방으로 전시가 체제를 갖다 아예 무너뜨려 놓는 거예요. 예전에 배웠죠. 그러니까 대농장. 강과 산을 갖다 경계로 하는 넓은 도시 하나를 갖다 전에 대농장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거기다가 이것들은 또 토지 하나의 주인을 갖다 4명, 5명, 6명 넣어가지고 농사 짓는 한 사람이 세금을 갖다 4번, 5번, 6번 내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래 이제 전시가 제도로 아예 무너뜨린 세력. 그게 이제 권문세족이요. 그 다음에 이제 녹과전이라는 제도, 요거는 좀 특수한 현상이에요. 고려의 전시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녹과전이라는 특수한 제도가 한번 등장하는데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나와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개경환도로 갖다 누가 했다고 했어요? 누가 원나라 따라갔다고 했어요? 원종이라고 그랬죠. 고종 아들 말 잘 듣는 원종, 고종 아들 말 잘 듣는 애가 이제 원나라 따라갔다고 해서 원종이라고 했어요. 얘가 이제 개경환도로 갖다 시행했다. 개경환도 해가지고 얘가 수도 고려 있지 않습니까? 개경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몽골군에 해가지고 초토화된 거예요. 고려 정부가 일시적으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지 않습니까? 관료들한테 원래 본봉으로 수조권을 주고 있죠. 플러스 녹봉이란 걸 원래 줘요. 녹봉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수당 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수당, 뭐 옷감이라든지 쌀 같은 거를 갖다 조금 추가로 이제 더 줬던 거예요. 근데 이 녹봉을 줄 돈이 없었던 겁니다. 왜? 고려 정부가 일시적으로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녹봉 대신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 일대, 개경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과전, 땅을 조금 더 나눠준 거예요. 수조권을 좀 더 나눠준 거예요.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녹과전이라는 제도예요. 개경환도 직후에 원종이 녹봉이 부족하여 녹봉 대신에 경기 파련 일대 과전이 수조권 얘기하는 거예요. 수조권을 갖다 좀 더 나눠주었던 일시적인 제도, 녹과전. 시험에 은근히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전시가가 이제 붕괴돼 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녹과전이라는 특수한 제도가 한번 시행되었다 하는 걸 이제 보시면 돼요.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며 태조 23년에 처음으로 뭐뭐를 설정하고 지금 토지제도가 나왔는데 태조가 나왔어요. 그럼 이 제도 무슨 제도예요? 역분전이에요. 그 다음에 조정의 관리와 군사들에게 지급하였다. 경종 1월에 비로소 직상간의 품을 뭐뭐를 제정하였다. 자, 경종과 관련된 토지제도 뭐예요? 시정전시가. 시정전시가와 역분전을 구별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관리들을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하였다. 자, 이건 무슨 제도? 무슨 제도? 목종대 개정전시가. 그리고 원래는 경정전시가도 18등급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시험에서 나올 때 18등급으로 나누어 제정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 개정전시가를 연결해요. 왜? 개정전시가가 18등급 체제를 갖다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X. 그 다음에 기역, 인품과 공로에 따라 농공인상의 성격이 강하였다. 어떻습니까? 이건 정확하죠. 그 다음에 니은, 현직 관리에게 소유권을 지급하였다. 소유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라고 했어요. 자, 니은,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자, 시정전시가는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지급하였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나, 라번이 맞고 있죠. 가, 답은이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시개경을 갖다 구별하는 문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선에 이제 과전법 배우면 있죠. 과전법까지도 이제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서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이 주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고려 전시가 다 공부를 했고 있죠. 쉬었다 이제 조선의 과전법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1시간 10분이나 있으니까 15분 동안 쉬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